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김종대 김창수의 종창톡. 목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 많이 기다렸습니다.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김창수입니다. 지지난주에는 늦게 오셨고. 예. 또 그걸 복귀시키다니. 우리 또 기억의 역사.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아메리카에 다녀오시느라고 못 오셨어요. 잘 다녔어요? 우리 이 팟캐스트의 역사를 다시 써야겠는데요. 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어요.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올바른 역사를 써야 그렇죠. 되겠어요. 바른 역사를 하기 위해서 지지난주에는 업무에 매진 중이다가 여기에 잠시 소홀했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살다가 여기에 잠깐 빠뜨리면서 국내에서도 바쁘고 국제적으로 바쁘니라고 두 번에 걸쳐서 팟캐스트에 대해서 다소 소홀했던 김창수다. 이렇게 이제 바른 역사를 써야겠습니다. 박근혜 씨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네.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네. 이래서 그렇구나. 자,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지금 살짝 코감기. 저 걸렸어요. 그러니까. 네. 애취. 네. 조심하시고 날씨가 쌀쌀하고 서늘해지는 날씨에 오늘 유난히 좀 일찍 나왔는데 그 동쪽 하늘에 그 샛별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 문청이야. 그래서 그 서늘한 바람에 마치 곱게 씻은 듯한 맑은 하늘. 감기 걸리면은 이 아름다움 못 느낍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나도 봤어 그 별. 근데 나는 저 별이 과연 무슨 별일까? 왜냐면 너무 밝았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우주선이 지금 발사돼가지고 날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정도는 날씨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예. 두 분은 별을 보셨는데 저는 별을 못 봤어요. 무슨 생각하면서 왔지? 눈 좀 크겠다. 그래 눈이 너무 작아서 안 보였나 봐. 자, 미국에 뭐 굉장히 그 키노트 스피치를 맡으셔가지고 그렇게 인기리에 성황리에 끝난 겁니까? 제가 가서 이제 이 많은 미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연설했습니다. 영어로 연설하셨어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제가 영어로 연설을 하면은 그걸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또 영어로 통역을 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나눠줬죠. 나눠주고 읽기 전에 이제 이쁜다 그러잖아요. 팟캐스트 할 때 이쁘는 의미에서 또 미국 사람들을 가볍게 웃겨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저의 인기가 한국에서 김종대 편집장이 누리는 인기 그 수준의 인기를 짧은 시간 동안에 누리고 왔습니다. 이야, 이거 아주 깔때기 대단한데. 야, 일단 김상수 선생님 처음에 안 그랬는데 1년 팟캐스트 하더니 이게 뭐 깔때기가 고급져졌네. 1년만 해봐. 그러니까 확 달라지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현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보고를 하나 받으셨어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한테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 종합대책 보고를 받았는데요. 한 말씀 하셨어요.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획된 기간 내에 미국에서 기술 이전 못 받은 거 자체 개발해서 네. 그냥 가라. 거기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보고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정홍영 국방과학연구소장이 배석을 했는데 네. 주로 보고한 거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제 미국도 20년이 넘게 겨우겨우 개발하는 SR-레이더를 즉 전자식 위상 능동 배열 레이더를 8년 안에 단돈 390억에 저기 개발하겠다. 물론 돈이야 늘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허가해 줬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한국형 전투기에 지금 심각하게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린 것이죠. 이걸로 날린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문제 제기 못할 겁니다. 이 한국형 전투기의 문제를 털고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사실은 이 4개 핵심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제3의 검증 기관이 있습니다. 판단을 할 수 있는. 네. 예를 들면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또는 저기 한국개발연구원, 그다음에 한국국방연구원 이런 등등의 기관이 과연 우리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기술적 준비 상태는 어느 정도이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얼마만한 기간 내에 개발할 수 있는 장비인가를 7번 검토했습니다. 7번. 7번. 네, 7번 검토했어요. 그러면은 이 기관들이 제3의 객관적인 검증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한국형 전투기의 기술 개발을 할 판단을 누구 조언을 듣고 해야 되느냐. 이 기관들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기관들은 아예 접근 금지로 한 군데도 만나지 않은 발언을 거예요. 안 하고 반드시 이 위상 능동 배열 레이더 개발권을 확보해야 되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보고만 받은 겁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방과학연구소는 네. 지금 KFX 한국형 전투기가 업체 주도 개발 사업이다 보니 정부는 돈만 대고 개발 사업 변변한 걸 제대로 확보한 게 없어요. 다 업체에 뺏긴 겁니다. 업체가 더 능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칫하면 손가락만 빨고 구경만 하게 생겼는데 네. 때마침 미국에서 핵심 기술을 이전 안 해준다는 낭보가 들린 거예요. 이런 희소식이 어디 있어. 재빨리 우리가 개발하겠습니다 하고 튀어나간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 8조 1천억짜리의 개발 사업에서 뭔 사업이라도 빼먹어야지 자존심 문제예요. 그 국방과학연구소만큼 이해 당사자가 없고 어떻게든 개발권을 확보하자는 걸로 똘똘 뭉쳐있는 집단인데 특이하게도 네. KFX 전투기 체계 개발에서 네. 레이더 개발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빼내서 요걸 별도 사업화한 겁니다. 그래서 전투기 사업하고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된 건데.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KFX 추진 사업단도 구성을 하고 뭐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을 또 만드는 거예요. 아, 그죠? 그건 만드는데 네. 여기서 또 경악할 만한 사실은 뭐냐. 네. 정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네. 그 전 직장이 어디냐.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이 나오죠. 그러네요. 예, 이게 전부 다 ADD 일감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일감 그 유명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정부 안에서도. 일단 목표를 맞춰놓고 네.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우리나라의 제3의 검증기관을 일체 다 빼버리고 네. 그 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장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투스타 예비역이에요. 정홍용이라는 네, 분이요. 정홍용. 예, 정홍용. 네. 네. 이분이 김관진하고 또 친해요.
이렇게 해서 그림이 좀 그려지네. 오로지 네. 김관진 ADD 방사청 한민구 장관으로 이어지는 네. 또 육사 선후배관들이 이렇게 해서 지난 그러니까 2년에 최초로 이 KFX 사업이 소요 결정이 되고 네. 물경 10년이 넘도록 전문기관의 연구와 검토와 기술 조사했던 10년의 조사 결과는 하나도 보고를 안 받고 국방과학연구소 한 군데 의견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단 1시간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결정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각 사업의 세부 항목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질문을 하시면서 그거 다 써준 거예요. 그래요? 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었다.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이네요. 맞아요. 그 같은 친구잖아. 과 같은 동기가 정명진 동기동창이잖아. 동기동창에다가 국방과학연구소라 그러면 뿅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백곰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그거 얼싸안고 울었대는 거 그 시험장에서 네. 이거는 뒤에 전두환이 집권해서 사실은 가짜 미사일이었다 하고 밝혀낸 다음에 그 연구원들을 다 잘라버렸던 무시무시한 엄마무시한 사건이 있는 데가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국방연구원하고 어떻게 달라요.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국방연구원은 무기 체계에 관해서 평가를 하는 기관입니다. 평가기관. 경제성, 타당성, 네. 비용 대 효과 이런 걸 평가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전혀 별개 기관이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엔지니어들 개발을 하는 데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해관계가 같습니까? 여기는 무기 개발, 네. 저기는 무기 평가. 네. 네. 달라요. 그렇게 되니까 네. 지금까지 이 KFX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 많은 국가적 우려가 제기됐고 오늘 신문 보니까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전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걸 싹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가는 이런 어떤 그 폭발은 국정교과서 뺨친다. 이런 점에서 참으로 이 초대형 국책 사업에 있어서 애석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지금 보면 사업의 상황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상황 관리.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나오고 있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죠.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지적하고 있는 바거든요. 관련해서 상황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가 늦었다 이 얘기. 보고가 늦었다. 별거 아니었는데. 이 상황 관리 잘못이라는 것은 보고가 늦었다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홍보가 잘못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늘 어떤 정부에서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되게 그런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도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뭐 보고의 타이밍이 늦었다거나 또는 뭐 국민들에게 홍보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게 바로 상황 관리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 관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홍보가 잘못됐으니까 이번에 한국이 우리 기술로 해서 미국 이전 안 해준 거 개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본질을 덮는 발언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김종국 편집장 이야기 들으면서 그 핵심적인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차세대 전투기 한국형 전투기 사업 개발하는 과정에서 뭐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문제가 생긴 거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 정책 결정 과정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상황 관리가 잘못이라고 넘기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F-15에서 F-35로 바꿀 때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게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당시에 어떻게 이걸 재가를 했는가 이게 핵심적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런 정책 결정 과정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진단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결국은 특유의 그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 이탈 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를 이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분으로 스스로를 격상시켜 놓고 딱 너희들이 책임져. 그렇죠.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내가 다시 한번 받겠다. 네. 이건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다 보고 받아가지고 제가 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받는 이런 두 번째 잘못된 정책 결정을 추진한 이유는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시정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는 바로 상황 관리가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을 상황 관리로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데서 이번에 그 정명진 방위사업 청장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에서 핵심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 경질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 보고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KF-X 기술 이전 불가와 관련해서 책임 라인에 추가 문책은 없다. 끝.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그 김종대 단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게 김관진 실장 피해 갈 수 없는 책임자 중에 한 분인데 이제 없다는 거거든요. 이걸로 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러났지만은 역시 김관진도 아니구나. 결국은 그 F-35 도입을 지시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는 게 정황상 드러나는 거예요. 문책을 못 하는 거죠. 본인이 시켰으니까. F-35를 지시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었다. 김관진 실장은 뒷수습, 일종의 어떤 설거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한 가지 뭐냐면은 우리가 F-35를 도입하고 이제 KF-X 사업을 하려는데 중요한 어떤 이 사업의 맹점이 생긴 게 뭐냐면은 기술 이전이 불가한 상태에서 국내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단순히 기술 이전 보고를 못 받았다는 문제는 저는 그게 왜 그렇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배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데 이게 기관에 문제가 있냐, 엔진에 문제가 있냐, 갑판에 문제가 있냐 이거 따지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빨리 탈출하고 봐야지. KF-X 자체는 지금 좌초 직전이에요. 네. 근데 지금 기술 이전 얘기하고 있어 뭐 하자는 얘기인지 나는 알 수가 없는데. 자, 이걸 한번 보자고. 7개 기관이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네. 그중에 6개 기관이 하지 말라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전자식 레이더 개발입니다. 그다음에 적외선 탐지 장비 그거 개발입니다. 이거는 한국이 개발할 이유도 없고 타당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한 게 물경 7개 기관 중에 6개 기관이고 그런 다음에 탐색 개발이라는 걸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어요. 지금은 체계 개발이라고 해서 실제 비행기 이제 네. 설계하고 시제기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 전에 개념 연구하는 단계를 탐색 개발이라고 했어요. 그 탐색 개발 단계에서 전자식 레이더하고 적외선 추적 장치는 국내 기술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미 제껴놨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업체 체계 개발을 하고 미국에서 기술 이전 안 낸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껴놨던 게 이제 사업화가 된 건데 이거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지각 변동입니다. 원래 계획이 없던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지각 변동인데 네. 그 중에 한 개 사업이 각각 조단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요. 우선은 그 전자식 레이더만 하더라도 이거는 미국에는 노스럽 그룹만이 개발했고 유럽에는 셀렉스가 했는데 네. 각기 쓴 돈이 2조에서 3조. 야. 전투기에 이게 체계 통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0년에서 25년. 거기에 이제 이 정도의 예산과 시간을 썼다는 건 기술적 준비가 잘 된 나라 수준이에요. 네. 우린 그마저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수준이 그렇다는 거죠. 수준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 전자식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보유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14% 수준으로 평가됐어요. 그러니까 86%의 기술이 없어. 86%의 기술이 없고. 아이고. 기술 단계로 보면은 네. 레벨 6 내지 7이 성숙 단계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레벨 3 내지 4예요. 그러면 뭐냐? 비슷한 건 만들어요. 짝퉁? 아니 비슷한 건 만들어서 일단 지상이나
대형 함정의 시험 삼아 운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 장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레이더는 그게 아니고 비행기용입니다. 그러면 7,000톤, 8,000톤에 있는 큰 레이더를 비행기에 그냥 실어요? 소형화하고 경량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크기와 부피와 무게를 얼마나 많이 줄여야 돼. 그럼 그게 끝인가? 요것도 지금 난제지만 그게 비행기의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통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종사가 한 화면에 무장 체계, 위성 항법 체계, 레이더 체계, 표적 탐지 체계 이게 한 화면에 다 떠야 되는 소프트웨어로 통합이 되는 이걸 이름하여 어려운 말로 인티그레이션. 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체계 종합인데 이게 마지막 그 기술적 고비인데 이게 최고의 기술인데 지금 6단계, 7단계를 충족시켜도 그 기술이 또 필요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국내에 우리나라가 능력이 없어요. 결국은 미국의 락히드나 이런 데가 와서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개발한 전자식 레이더가 아니라 남이 개발한 전자식 레이더를 미국이 어떻게 통합을 해줘? 그러면 우리가 통합하느냐? 우리도 못해. 그래가지고 유럽, 일본 유럽 미국 기술 다 끌어다가 한다는데 안 되면은 소스 코드가 다 달라. 굉장히 무모한 도전을 지금 시작하시네. 이거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개발하는데 결국 통합을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8조 1,000억짜리 비행기 사업, 그죠? 짝퉁 전투기죠. 짝퉁 전투기. 이거 결국에는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막 말을 쏟아낸 다음에 결국에는 다음 정권이 수습하래요. 다음 정권이 수습하면서 결국에는 이분들 예산 빼먹는 뭐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사업 하나 벌렸잖아. 조단위 사업 따낸 거예요. 하나 일단 수주를 한 거예요. 그죠? 목숨을 걸어요. 예산 따느라고. 당연하지. 이거 하나 따면 몇 명이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을 논하는 거예요. 왜 안 빼먹어요? 왜? 저기 가능하고 안 하고 나중 문제지. 거기에다가 이걸 정밀하게 기술 수준 조사를 우리가 다 했어요. 그 조사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도 안 받아. 그런데 국회 예결위에서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받겠다고 어제 뉴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여당도 반대할 거예요. 자, 지금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교롭게도 한국형 전투기에도 다 반대합니까? 아주 웃겨버려 내가. 뭐 정두원 의원 같은 사람,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 이분들이 국정교과서와 한국형 전투기라는 이 박근혜표 똥꼬집의 두 축을 동시에 작살내자고 하고 있어. 사실은 한 축만 작살내도 치명타인데. 그거 보면 또 웃겨. 그러니까요. 참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 국민 세금 다 퍼가지고 미국 가서 사인하고 오시고 미국에 퍼주기 하시고 결국에 우리에게는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우리의 공군 짝퉁 전투기로 우리 공군들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 조종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조종사들도 같은 한패야 지금. 지금? 네. 같이 사업 벌리고 봐야지. 자칫해 사업이 자초될까. 그래서 F-15에서 F-35로 바뀌는 과정에서 김정인 편집장 말했지만은 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몇 년간. 근데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보통 방위사업 이야기할 때 방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어떤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의 로비가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로비가 먹혀 들어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일반 회계하고는 전혀 다르게 정부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바로 무기 구입으로 투입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시장에서의 뭐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방위산업에서의 비리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은 그 어떤 펜타곤 주변에 그렇게 수많은 로비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한 건 한 건 따내려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짝퉁 전투기만 남고 또 남는 건 뭐냐면은 이 한국형 전투기
이 어떤 F-15에서 F-35로 차세대 전투기 변화 과정 속에서 또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린 분들의 이익이 또 남아 있겠죠. 그렇군요. 참 이 국정교과서 문제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사실 또한 이 KFX 사업 또한 이거 그냥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이거 참 대략 난감이다. 이런 대략 말씀. 난감이죠. 예, 예, 한쪽에서는 뭐 역사 전쟁이라 그러지만 네. 그러는 와중에 수십조 돈 술술 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우리는 막 교과서 문제로 열불을 토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KFX 사업 관련해서 이런 보고 받고 정리되고 하면서 줄줄줄줄 국민 세금이 네. 그냥 정말 수도꼭지 물 틀어놓은 것처럼 줄줄 새고 있는 거다. 이거 그냥 수수방관해서는 정말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11월 2일 드디어 국정교과서 확정고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다 보셨죠? 그분은 돌이킬 뜻이 없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해야 되고 만약에 뭐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말이야 자꾸 그렇게 얘기해. 그런 교과서 나부터 저부터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화제의 발언을 하셔가지고 그 또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법률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정교과서 결정은 그냥 정부가 고시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야권에 깊습니다. 우선 김창수 원장님 아메리카에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국정교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11월 2일 날 그 확정 고시가 되면은 앞에 이제 우리가 그 차세대 전투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한국형 전투기는 짝퉁 전투기만 남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정 고시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밀어붙일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밀어붙이는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까지 이 교과서를 그렇죠. 만들어내기 위해서 2017년. 예,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한국형 전투기는 짝퉁 전투기가 되고 이제 국정교과서는 짝퉁 교과서가 되겠죠. 2017년까지 교과서 만들려면은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맞춰서 만들려면은 교과서를 준비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도 지금 충분하지 않습니다. 쓰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요. 전국의 뭐 역사학자들 전부 다 안 쓰겠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못 네. 쓰겠다고 성명 발표했어요. 성명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거는 뉴라이트 2명 빼고 다 참여했던데. 남는 거는 이제 짝퉁 교과서가 남는 거죠. 그리고 그건 역시 고스란히 또 다음 정부의 부담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형 전투기도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고 교과서도 역시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고 짝퉁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밀어붙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치밀한 일정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거죠. 교과서가 짝퉁 교과서가 되든 말든 그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쓴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 시간이 없다는 것들을 잘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리적 일정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국정화를 통과시키는데 주변의 다른 일정들과 연결시켜가지고 네. 이 이슈의 파급력, 이 이슈 확산을 막는 그런 일정을 짰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부에서 뭐 청와대라든가 또는 어떤 일정을 검토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네. 그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우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 이거를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는 미국 방문하기 전입니다. 그때 발표했던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그 전의 상황을 보면은 던지고 떠나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전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8월 25일 날 남북 그 사이에 합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 9월 4일 날 천안문 성로에서 시진핑, 푸틴 이런 사람들 같이 사진 찍고 네. 그러면서 대통령의 외교가 굉장히 어떤 현란할 정도로 언론의 외교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가 높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국정화를 발표한 다음에 미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출발하셨고 예. 미국에 가서는 또 펜타곤에 가가지고 또 사진 한번 찍는 거였고 네. 그 다음에 이산가족 일정이 이렇게 딱 잡혀져 있었고 그 다음에 네.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일정이 원래부터 예견돼 있었기 예. 때문에 이런 어떤 외교적인 일정 속에서 그 국정화를 발표하는 추진하는 그런 시점을 잡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새 파급 효과가 최대한 약화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짝퉁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일정은 성공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의 짝퉁 교과서 만드는 일정과 맞춤으로 인해서 우리의 국가 이익과 도대체 앞으로 대한민국 10년, 20년간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는 표로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외교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에 대해서 한 방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표로한 겁니다.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열리면은 그 일정에 의해서 국정화 문제는 덮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외교는 또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묘하게 우리 정부가 요청했거든요. 일본 정부에 11월 2일 날 11월 2일 날 합시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오케이 해가지고 11월 2일로 날짜가 잡혔는데 11월 2일은 국정교과서 확정고시가 발표된 날이에요. 그날 신문이 뭘 일면으로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저는 11월 3일 조간신문의 제목이 벌써부터 각각의 언론사가 뭘 뽑을까? 지금부터 고민하고 머리 쥐어뜯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 정의당은 그날 KFX 기자회견을 해요. 그래요? 네, 내가 보기에 정의당 기자회견은 한겨레하고 경향밖에 안 날 것 같은데? 정의당 기자회견 타이밍을 못 맞추네. 날짜 잘못 잡았나? 다시 잡어. 아니 정의당 기자회견으로 그 두 가지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당 기자회견이 묻히지 날짜 잘못 잡았어. 네. 그런가? 그러니까요. 정의당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땡겨서 하든가 아니면 조금 하루 땡기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늦추면 더 커지거든요 뉴스가. 그런데 금요일 날은 통상 기자회견을 안 한답니다. 그 주말에 일요일 날 보도가 해야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일요일 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요일 우리가 정의당 기자회견 일정도 막 잡아줘. 일요일 날 기자회견이 말이 돼? 아니요, 일요일 날 기자들이 다 출근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두고 보세요. 이제 또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요? 네, 두고 보세요. 예고 김창수 선생.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대형 사고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 뭐 한국형 전투기 4가지 기술 이전 불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팟짱 출연 안 했지만 방송은 들었습니다. 네. 김정일 편집장이 굴욕 외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가 터지고 또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남중국해에서 문제 생기면 한국 줄 서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외교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풍이 불었던 측면이 있었던 거였죠. 근데 이것에 못지않는 그런 사건이 또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에서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외교 전략, 국가 전략이 없이 컨텐츠가 없이 보여주기식 외교를 일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까지 외교가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에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가 후속 기사가 줄지어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자회견 하지 마시고 그 전에 하십시오. 일요일 날 하십시오. 예, 기자회견 얘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좀 종합해서 앞으로 가볼게요. 국정교과서는 이제 11월 2일 날 확정고시가 되고 11월 2일 날 한일 정상회담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리커창 중국 총리하고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함께 하시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 회동을 하는데 아베 총리하고는 밥을 안 먹는다. 이게 제목이야. 일본 한일 정상 밥 같이 안 먹는다. 이게 제목이에요. 사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은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창수 원장님? 우선은 이번 열리는 게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는 필요하고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한중일이 동북아시아의 주요 구성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이 열렸죠.
근데 일본에서 계속 극우적으로 나가는 바람에 중국이 또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다시 또 제가 뭐라 그럴까요? 좀 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왜 리커창이 오는가? 네. 총리인데 시진핑 안 오고 이제 그리고 시진핑이 아니고 리커창이 오는데 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가? 예, 그건 이제 아주 상식적인 거지만은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국가 주석은 시진핑이고 리커창이 이제 총리인데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다자 외교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역할 분담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대외 외교에 있어서의 중국은 정상은 2명이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은 리커창이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에 정상으로 참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다자간 회담에 있어서도 중국의 국가 주석이 정상으로 참가하는 경우하고 총리가 정상회담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왜 총리가 정상회담을 참가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에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2명이 나눠서 다자 정상회담에 정상으로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용인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에 중국 측 정상은 이제 총리입니다. 리커창이 오는 거죠. 그 이제 그 밥 먹는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이 밥 먹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리커창 총리하고는 10월 31일 날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베 총리하고는 식사를 안 합니다. 정상회담도 굉장히 간단하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난 9월 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성루에 섰던 것 이게 이제 다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천안문 성루에 섰을 때 시진핑 중국 주석과 그다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3명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게 전 세계 언론의 사진으로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는 계속 지난주에 김종대 편집장께서 제가 지난주 방송 들으니까 이걸 지적했습니다마는 일본이 계속 한국은 중국으로 경사돼 있다. 중국 경사론? 네, 중국 경사론 일본이 계속 유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아베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한국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런 문제가 한국 정부가 지난 9월 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보여주의식 외교에 너무 강조하기 위해서 국가 전략에 대한 컨텐츠가 없이 보여주의식 외교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만 계속 연일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여파입니다. 그 여파로 이제 드디어 한국은 중국으로 경사돼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정상회담도 하고 식사도 하고 네. 환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역시 한국은 중국에 경사돼 있다. 아베 총리하고는 밥도 안 먹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네. 그래 아베 얄미우니까 아베하고는 밥 안 먹을 수 있어. 우리 국민 감정에서 그렇게 잘했네. 네, 그렇게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국민들이 설사 이해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본다면은 그리고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한국 정부를 강력하게 찌를 겁니다. 문제가 될 수 있죠. 앞으로. 그렇군요. 네. 뭐 참 긴장이 감도는데 이건 뭐 한반도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긴장도 강화되고 있어서 지금 막 그 많은 국민들이 뭐야 이거 왜 이래 불안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일본의 자위대가 남중국해에 급파가 되고 그리고 뭐 미중 간의 군사회담이 열린다고 하고 여기에서 여차하면 무슨 일이 화약고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조성이 되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김종대 단장님은? 그러니까 저는 뭐 어디 강의 가서도 얘기하지만은 네. 지금 아시아에는 세 개의 분쟁이 있다. 하나는 동네 체육관에서 하는 예선전. 이건 강대국 깃발이 휘날리지가 않아요. 예. 인도 파키스탄이 국경에서 총질하든 대포질하든 미국 중국 신경 안 써요. NLL에서 남북 함정 포를 쏘건 총을 쏘건 맘대로 하세요. 저 미국 중국 안 와요. 네. 이런 건 동네 축구 예선전. 그런데 강대국의 깃발이 휘날리는 본선전이 네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한때는 대만 해협이 가장 심각했었습니다. 네. 근데 조용해지더니 그 센카쿠로 갔어요. 센카쿠. 예, 센카쿠로가 다오디다오죠. 거기로 가는데 거기 요즘 조용해요. 그런가 하면 또 이게 이제 서해에서 미중 대치도 된다. 그 이리로 또 기어 올라오기도 한다. 그러다가 다시 또 내려가. 그 남사군도 차례가 된 거야. 이제 한 바퀴 삥 도는데
이게 빙글빙글 돌거든. 네. 그 네 군데 아니야, 그지? 네. 근데 그 권투를 보면은 링의 구석은 네 군데입니다. 주로 거기서 승부가 나죠. 그래가지고 그 세기의 대결 1973년에 무하마드 알리하고 네. 조지 포먼하고 세기의 대결에서 그 저기 사람들은 젊은 포먼의 우세를 점쳤으나 돌아온 패권자 무하마드 알리가 8회 링 한 구석에서 KO 펀치가 장렬을 했죠. 이러더니 무너지지 않습니까? 링의 구석이 승부처라고. 근데 문제는 어느 링 구석이냐. 4개 중에 어느 링이야. 어느 링 구석이냐. 요건데 지금은 이제 남사군도 차례가 된 거예요. 냉전 시대나 아니면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가 4, 50년 전을 회고해 보면 원래는 세 군데였는데 남사군도가 하나 늘어난 겁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원래 분쟁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20세기에 이제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1세기 와서 미국이라는 패권도 사실은 예전만한 어떤 그 강력한 파워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제 정치에서 힘은 진공 상태를 싫어합니다. 공백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미국과 소련의 그 줄어든 힘의 공백을 무엇이 메꾸겠습니까? 그거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부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일본은 해양 국가고 중국은 대륙 국가였어요. 그런데 중국의 힘의 확장이라는 것은 중국의 그 류화칭이라는 전략가가 중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1986년에 만든 해양 전략 사상입니다. 해양 전략 사상. 여기서 제1 도련선과 제2 도련선이 그어집니다. 그 제1 도련선이 지금 남사군도에서 말라카 하협으로 지나는 저 해양 라인을 얘기하는 거고 제2 도련선은 그 외곽 태평양 쪽으로 바깥에서 더 원거리에서 미국을 차단하고 견제하는 선입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중국의 1차 전략은 제1 도련선에서의 주도권 장악입니다. 이게 해양 전략 사상이에요. 그래서 해군력이 주된 어떤 군사 전략의 우선순위를 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전 세계 바다는 미국의 바다였습니다. 지금까지. 네. 미국은 항해 자유를 주장하면서 전 세계 바다에서 유일의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해 왔었죠. 이번에도 똑같은 논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국무부 뭐 다.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 160개국이 가입한 UN 해양 협약에 가입을 안 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독특한 게 많아요. 다 가입했는데 미국만 안 했어요. 국제형사재판소도 가입 안 했지. 그래서 뭐냐면은 UN 해양 협약에 의하면 네. 전 세계에서 영해 범위를 육지에서 12해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UN 해양 협약에 가입을 했는데 이번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주변 해역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섬 주변 12해리를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공섬은 만조 때는 물에 잠기고 암초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미국의 시각이고 전 세계에 12해리건 200해리건 미국은 그런 규범에 구애를 안 받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냥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남북한의 NLL 갖고 싸울 때 남한 편을 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해상 경계선을 인정 안 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동맹이지만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독특한 동맹이야. 여기에서 남사군도의 12해리 그 범위 안에 네. 미국의 구축함을 집어넣는다 이겁니다.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죠. 인정 안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똑같은 이지스 구축함을 대기시키고 그 미국 구축함이 오기 직전에 미사일 훈련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사군도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중력이 행성이 충돌할 듯한 조짐,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는 듯한 조짐을 보이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도 싸우다가 또 어느 날 그 링 구석은 승부처 놓은 게요. 딴 데로 또 간다 이거죠. 이게 본선적이에요. 아니 근데 나는 미중이 강대국 간에 이렇게 싸울 수 있는데 일본은 왜 그래? 일본은 자위대 왜 갔어? 아직 간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뭐냐? 여기서 이제 미국의 어떤 힘의 공백을 자위대가 메꾸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현실인데 네.
앞으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군사력을 프로젝션 즉 투사력을 발휘한다고 할 땐 일본의 어떤 그가 연합작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이 온 겁니다. 이제 연합작전. 이제는 일본이 붙어 다녀요. 이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안보법제 통과를 기념하는 매우 상징적인 분기점을 형성하게 된다. 이제는 안보법제가 말을 한다. 그런데 중요한 안보 이벤트가 생기는 일종의 국제정치의 쇼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김정일 편집장께서 이제 이 4개의 링의 구석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권투는 옛날에 사각의 정글 우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4개인데 요즘 격투기 보세요. 요즘 격투기 보면은 육각링이요. 오각 아닌가? 오각? 하여튼 오각이라고 일단 합시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격투기를 나도 안 봐. 매우 싫어합니다. 저도 안 보기 때문에 저는 가슴 아파서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경기야 그런 게 진짜 그러니까 사람 저도, 때리는 게. 네, 저도 격투기를 안 보기 때문에 링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네. 저거 사각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오각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지금 동아시아에는 이렇게 김정일 편집장 4개 얘기했는데 내 이야기한 게 대만 해협, 서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렇게 4군데입니다. 한 군데 더 있어요. 동해 이렇게요. 5군데가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바다는 다 분쟁의 바다입니다. 현재. 그래서 분쟁의 바다인데 여기서 이제 대만 해협 같은 경우에는 그 분쟁의 당사자가 중국하고 대만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네.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격히 낮아진 거죠. 95년도에 어떤 포격전 이후에 현격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의 바다는 그 4개의 바다를 둘러싼 각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4개의 바다는 언제든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서해에서는 이제 남북한이 NLL을 두고 갈등이 여전히 전복해 있는 거죠. 네. 동해에서는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갈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동안에 센카쿠 그 이제 동중국해입니다. 센카쿠에서는 일본과 중국 간에 이것도 여전히 잠재돼 있죠. 앞으로도 계속 터질 수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남중국해에서 새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미중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미중 관계는 다른 나라들하고 관계보다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하고 관계는 현재 긴장의 관계가 굉장히 강한 반면에 미중 관계는 긴장이 그렇게 폭발할 수 있는 관계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미중 관계는 경제적인 협력이 상호 우존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나 또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중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적 성격을 반영해가지고 남중국해에서 지금 현재 이 남사군도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이제 이걸 문제를 삼기 시작한 것은 2011년도부터입니다. 2011년에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아시아 회귀 정책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회귀 정책을 발표할 때 항해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해의 자유라는 것은 이 남태평양과 남중국해 바다에서 국제적인 어떤 규정과 법에 따라 가지고 자유롭게 네. 선박들이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김종인 편집장이 얘기한 대로 바다를 지배해왔던 미국의 기존의 권리가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김종인 편집장 말씀하신 전통적으로 해양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요, 15세기에 중국은 콜럼버스보다도 먼저 세계의 바다들을 정화의 대원종을 통해 가지고 쏙쏙들이 누비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바다로 나갈 필요 없다. 그래서 바다로 안 나가요 중국은. 예. 지들이 중하니까. 아니 너무 그 땅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중하니까, 지들이 중하니까. 천하니까. 맞아.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중국은 바다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충돌하는 건데, 그런데 바다에서 충돌이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항해의 자유를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고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느 편에 줄 설 건가에 대해서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 지금 현재 G2가 쟁취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네. 그래서 이 남중국해에서 이 자체의 항해의 자유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보장받으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이슈를 만들므로써 이 이슈에서 동맹 국가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중국 편에 설 것인가, 미국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바로 그 실험대에 지금 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종대 편집장님? 국단장님. 일단 네. 저기 창문 커튼 다 내리고 불 꺼? 그다음에 불 다 끄고 그다음에 이불 뒤집어 쓰고 모르는 척하고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요. 네. 어디다 신고하지? 112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 신고해야 집에 돼. 없다 이러는 거야. 경찰에 나 집에 신변보호 없다. 요청해야 되잖아. 이게 저것처럼. 제일 현명하고 네.
이건 손자병법에 나오는 36개 그 주랭랑? 주랭랑이 최고야. 거길 왜 가? 거길 왜 가? 거길 왜 가가지고 네. 거 괜히 알짱거리다가 한 대 쥐어 터지고 그러다가 저기 뭐냐 괜히 또 저 한쪽에 편드는 얘기했다가 예. 그러니까 뭘 중국에 가서 똥폼 잡고 그걸 또 해명하러 미국에 가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아주 돈 퍼주고 오고 돈 퍼주고 아주 칠할 연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또 어떡하지 왜 고민을 해. 이럴 때는 외교고 뭐고 그냥 가만 자빠져 자는 게 최고야. 요즘 다크서클 내린 거 봐 얼굴에. 그러니까 그러시 어떻게 러브레터 안 써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난 걱정도 되더라. 그때 그 서울공항에 내릴 때 보니까 근심이 가득하셔. 그러니까 우리 팟캐스트를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이 변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성로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사진 찍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금방 김종대 편집장 말한 것처럼 시진핑 주석하고 사진 찍으니까 이게 중국 경사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미국 가가지고 우리 중국 경사가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하려고 막 하니까 돈 그래 내야 돼. 그렇지 그런 거죠. 예. 돈 내야 돼. 그리고 너희들 그러면 중국 경사 아니면은 남중국해에서 문제 생길 때 어디에 설 것인지 분명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도 오바마 대통령이 무례한 거 아닙니까? 남의 나라에 대해서 어디 하든 말든 그거 왜 아니 간섭해? 우리가 자꾸 말을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우리 그러니까 중국 편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 물어봤냐고. 그렇지. 그거예요. 그리고 중국 편이면 또 어때? 그런데 자꾸 그렇게 그래? 그러면 이것도 한마디 하셔. 얘기 되잖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보라고 7조 3천억 원, 8천억 원 FX 받아 처먹고 그다음에 더 큰 소리 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먹은 놈이 되는 더 큰 소리 먹은 치는. 놈이 더 큰 근데 소리. 일본과의 관계 아니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앞서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11월 2일로 우리가 그 11월 2일로 정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교과서에 대해서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발표하겠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정 과정을 한번 보세요. 11월 2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정상회담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답이 없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먼저 발표를 했어요. 세상에 이런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한일 사이에 정상회담을 협의해가지고 날짜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네.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공동 발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11월 1일로 했는데 일본이 답변이 없다 그러니까 일본의 반응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일본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그런 거 연락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네. 웃기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6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종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진전이 있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했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했죠. 그때 일본 관리들은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말했냐면요. 금시초문이다. 그리고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한테 왜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일본이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6월 22일 날 한일 국교 정상 50주년 때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고 윤병세 장관이 또 일본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한 발언이 일본 언론에 실렸는데 뭐라고 아베 총리가 했냐면은 그거 봐라.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은 한국이 알아서 찾아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베 총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일본 언론에 실렸어요. 이런 외교적 수모를 이번에도 또 겪고 있는 겁니다. 11월 2일 날로 우리 정부는 계속 맞추고 싶었던 거예요. 날짜를. 그러니까. 단독 보도 나가. 단독 보도. 두두두두. 아니, 지난번에는 김종대 단장님만 오시면 단독 보도 3건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3건 했잖아. 나 없을 오늘 때. 나 오늘 많이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제하지 마. 단독 바로바로 해줘요. 우리 단독 너무 사랑해. 자, 이걸 보십시오. 어쨌든 정상회담이라는 모양새는 만드는데 일본에 길을 꺾어놔야 되겠다는 청와대 의도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비상식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지난주에 저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죠. 여기서 그 유명한 발언이 나옵니다. 일본 방위상이 한반도 북단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사전 된다는 동의 받을 이런데 그 남의 나라인데 한국이 아닌데 이러면서 국제법을 거론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민구 장관은 왜 이런 일본 방위성의 막말을 유도했을까? 망발을. 사실은 아무짝에도 나올 이유가 없는 말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반도 북단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하면 일본 반응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다른 답변을 기대하리라고 한 건 순진한 사고예요. 그런데 이걸 굳이 거론하고 일본 방위상한테 따지라고 한 것은 청와대 지시였습니다. 네? 청와대 지시였다고. 그러면 한민구 장관이 지난주에 그러셨잖아. 그래, 난 들었어. 한민구 장관이 뭐 독립운동 오선이니까 그랬다며. 독립운동 오선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독특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오보야 그럼? 아니 그거는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껴둔. 진짜? 네. 이 전략가네. 제가 그래서 국방부에 직접 확인해 보니까 청와대 지시였다. 청와대 누구 지시입니까? 그거 지시할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그건 다음 주 단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지고 해라. 그러면 그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한 건데 그 다음 말을 준비를 못했던 게 문제였던 것이지. 한민구 장관이. 그래가지고 괜히 찔렀다가 그래가지고 일본 방위상이 이렇게 얘기했다를 언론에 뻥튀기하고 키운 거는 청와대였어요. 이거 청와대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바로 그렇죠? 그겁니다. 예. 즉 한일 관계 복원을 앞두고 일본의 길을 꺾고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건데 길을 꺾으려고 시도하다가 기가 꺾이는 듯한 양상을 봐요. 일본이 우리 통일에 활용하는 세력으로 삼겠다. 이런 우호적 발언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한일 정상. 우리가 통일 외교 아니야. 네, 통일 외교죠. 통일 대방론.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는 지금 다 통일이라는 키워드로 가는 건데. 그렇죠. 일본도 거기에 우호적인 세력, 한국 주도의 통일에 협력하는 세력. 이런 식의 어떤 평가로 해서 본인의 위신을 높이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북단에 대한 우리 주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런 계산이 깔린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반드시 거론하라고 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일본 방위상이 그렇게 나올 줄 모르는 건가요? 알았죠. 알았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갖고 긴장을 뭐예요, 감수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주권 얘기를 건너뛰어서 한국 주도의 통일에 일본은 역할을 안 할 거냐는데 때마침 일본이 안보법제가 통과될 무렵에 한반도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론을 얘기했습니다. 누가? 아베가. 그리고 일본의 참의원 때도 많이 나온 얘기. 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개인 성과로 몰고 가려는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상기시키고 길들이고 군기 잡는 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 기회로 삼은 거다 이거죠. 지난 한일 이거였어요, 장관 회담이. 그거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또 사상 최초로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언론 플레이가 다음 주 월요일이면 쏟아져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정말 지금부터 여러분 개봉박두입니다. 개봉박두. 네. 그런데 여차하면 여기서 일본이 지금 계속 불편한 일을 하면은 이런 달콤한 계획은 달콤한 계획대로 하지만 일본을 조지는 건 조지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일본이 한국을 활용한 거냐, 한국이 일본을 활용한 거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남는 겁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시아의 지도국으로 부상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미일 이렇게 어떤 중국 견제의 어떤 전략적 진용을 갖추려고 하는데 북한의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적인 어떤 취약성이 더 확대됩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일본의 동아시아의 전략적인 주요 행위자로 부각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한국이라는 한반도 상황이라는 걸 활용할 겁니다. 만약에 이 지금 통일 외교에 일본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국방장관이 한반도의 자위대가 온다 그랬을 때 북한이 거기에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하는 질문을 했단다면은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정일 편집장 이야기들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외교에 일본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결국은 이제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는 거고 지금 일본 자위대의 일본의 이제 어떤 집단 방위라든가 이런 거는 결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에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보면은 어떤 국방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잘하게 깔려져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역사 속에서 반복돼 왔던 우리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이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동학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하고 일본군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가 한반도가 외세의 각주장이 되었던 그런 120여 년 전에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지금 다시 재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자위대 한반도의 상륙 문제는 지금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태도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경우에 한국의 동의와 요청이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근데 그냥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일본은 이미 1960년대부터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인들에 대한 구출 명목을 해가지고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에 대해서 1960년대부터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꾸준히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제가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동아 공영권에 그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궁극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일본의 그런 어떤 집단 자위권 행사 같은 경우는 한반도 안전과 안보에 위협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일본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통일 외교라는 이름으로 일본을 끌어들인다 한다면은 이것은 아베 총리가 꿈꾸는 대동아 공영권의 재현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꽃길을 깔아주는 겁니다.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지금. 김종익 편집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통일 외교를 위해서 일본 이런 협조를 지금 해나간다 한다면 그런 심각한 우려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물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일본의 협조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주변국하고 우리는 다 잘 지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보편적인 평화의 원칙, 일반적인 어떤 국제 질서에 충실한 일본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네. 군사적으로 한판 떠보겠다. 나도 이제 한 칼이 있다. 이러면서 슬슬 똥폼 잡고 국경 밖으로 기어 나오는 일본하고 협조를 할 일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국제 질서에서 저는 지금 막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네. 머리 아파야 돼. 아프라고 하네. 청와대가 이런 거를 지시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입니다. 단독 취재입니다. 단독 취재. 네. 단장님이 되셔도 단독 취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여하튼 이 상황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대로 외교가 가면 박근혜 정부 임기 2년 남았는데요. 2년 안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권 침탈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런 위협적 요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용납하거나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간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국정교과서가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네?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교과서는 짝퉁 교과서, 그다음에 한국형 전투기는 짝퉁 전투기, 네. 그다음에 한국의 이 화려하게 보여졌던 외교는 짝퉁 외교. 이것만 지금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만 남겨주는 거죠 지금 우리들한테. 네.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저도 좌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좌시하지 않으면 입시하나? 일어서서 봐? 입시해야 되나? 우시해야 될 것 같아. 왜 좌시가 왼쪽에서 보는 걸 좌시라 그래요 요새. 예, 좌시하지 않겠다는 왼쪽에서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래. 그럼 우리 우시를 하든지 입시를 하든지 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시를 하든지. 정말 걱정이 큽니다. 정말 한국 정치에 대해서 정말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정치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정말 언제 정도 되면 우리가 국민들이 정말 국가로부터 배려받으면서 정치가 국민 걱정을 하는 나라에서 살 수 있을지, 과연 그런 나라는 올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왠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제가 끊은 것 같아요. 김창수 원장님 2주 만에 오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 하세요. 끝으로 한 말씀. 어떻게 꼭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장윤선 우리 기자님 얼굴만 쳐다보면은 그게 할 말이 있는 거라는 거를 제대로 그냥 딱 읽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다 읽는 거 조심해야겠어 박근혜 앞으로. 돗자리 깔아. 오늘은 그래서 제가 변칙적으로
장윤선 기자의 그런 의도에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해서 네. 끝으로 할 말은 그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변칙적으로. 분명히 할 말이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